네, 보호화, 아까 말한 보호화를 제가 좀 더 쪼개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보호화란 원천 정보를 이진 코드로 변환 압축하는 과정, 소스 보호화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송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는 변환 과정인 채널 보호화로 나눌 수 있다. 소스 보호와 채널 보호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소스 보호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원천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상을 보호할 거냐, 음성을 보호할 거냐, 그냥 단순 파형을 보호할 거냐로 분리되고요. 그다음에 원 데이터를 손상을 시킬 거냐, 손상을 시키지 않을 거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 보호하냐, 무손실 보호하냐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압축할 때 손실을 보면서 압축할 수도 있고 손실을 안 보면서 압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손실 부호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부호할 때 원래 데이터의 그 성분을 없애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실 부호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네. 손실, 무손실.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는 손실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까요? 손실을 해도 크게 뭔가 대세에 지장이 없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일까요? 그렇죠. 영상. 네. 네. 그러니까 동영상, 정정상, 이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손실이 돼도 대세에 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인공지능처럼 미세한 비트 하나의 차이를 식별해가지고 이거 왜 끄는 거지?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몇 비트가 약간 이상하더라도 우리는 크게 봤을 때는 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영상 같은 경우는 손실을 시켜요. 일부러. 반면에 손실되면 안 되는 것 데이터는 어떤 거죠? 정보? 어떤 정보죠? 문자, 숫자 같은 거 있죠? 네. 텍스트, 일명 텍스트 정보. 네. 그러니까 뭐 송금할 때 계좌번호, 금액 이건 절대 예,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텍스트 정보랑 예, 영상 정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텍스트 정보는 절대 손실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무손실 보호를 하고 영상 정보는 손실 보호를 한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손실 보호의 원리는 그닥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상에서 중요 정보를 빼는 거예요, 그냥. 보낼 때 아예 그냥 몇 개 정보를 안 보내는 거예요. 빼고 그냥. 그러면 사이즈가 줄 거잖아요. 네. 이미지 같은 경우에. 네. 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이렇게 프레임으로 나눠지잖아요. 프레임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프레임의 모든 정보를 다 보내는 건 압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보낼 때 만약에 첫 프레임을 보냈어. 다음 프레임을 보낼 때는 첫 번째 프레임에서 바뀐 정보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그게 동영상의 압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정지 영상은 원천 정보에서 몇 개를 아예 빼고 보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빼도 문제가 없는 것들을 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줄이는 거고 동영상은 프레임과 프레임 간 전송할 때 차이가 있는 부분만 보내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면 문자, 숫자 같은 텍스트를 압축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뭔가 내가 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빼지 않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빼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숫자를 꾸겨가지고 보낼 수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0, 1, 0, 1에는 비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꾸긴다고 해도 얘는 0, 1, 0, 1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데이터를 내가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압축을 할까요? 오, 맞아요. 어떻게 됐어요?
불가신데요? 이야. 네, 맞아요. 0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1이 네 개죠. 0이 네 개잖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거를 약간 이거를 이제 보낼 때는 이렇게 안 보내겠죠. 근데 원리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정보 압축률이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압축률이 가장 좋을까요? 자, 만약 전부 다 1이야. 전부 0이야. 그럼 거의 데이터가 없죠, 그냥.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불규칙 정도가 많을수록 압축률이 떨어져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게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무손실 압축하는 원리예요. 네, 원리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동영상을 압축할 때에는 손실 보호화만 쓸까요? 무손실 보호화도 쓸까요? 둘 다 씁니다. 네. 이렇게 만든 이 정보, 이렇게 만든 거가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한번 다시 무손실 보호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영상 압축 알고리즘 뭐가 있죠? 네? MPEG-4 오죠, MPEG-4. 뭐 JPG. 네. 그게 다 정지 영상, 동영상 압축 네. 코덱이에요, 코덱. 네. 코덱? 여기 나와 있죠, 코덱? 네. 코덱? 네. 그리고 이제 무손실 보호할 때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예요. 허프만 보호. 허프만. 허프만 보호. 이것도 지난 시험인가 나왔었어요. 허프만 보호할 때 설명하시오. 아마 관리가 아니고 응용교사 쪽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소스 보호를 말씀드렸고요. 채널 보호와. 자, 제가 채널 보호를 단순히 그냥 오류를 줄이는 변환 과정이라고 했는데, 얘도 두 가지로 분리돼요. 첫 번째, 에러 검출. 그러니까 에러를 검출만 할 수 있는 보호가 있고요. 에러를 정정까지 할 수 있는 보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러티 비트, CRC, 체크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에러 검출만 가능한 채널 보호화 방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검출은 이게 있고, 자, 정정은 에러를 검출한 상대방이 정정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해밍 코드, 리드 솔로몬 코드가 바로 정정까지 가능한 그런 보호화 방식이에요. 기술이에요. 자, 그럼 질문. 에러 검출을 만 하는 경우하고 에러 정정까지 하는 경우하고 어느 경우에 보호화 비트를 더 많이 넣어줘야 될까요? 당연히 정정이죠. 보호하시는 비트를 많이 줘야지만 정정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에러를 뭔가 좀 줄이려고 추가적인 보호화를 넣었는데 이것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가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채널 보호화를 할 때 에러 검출 방식을 써야 될까요? 에러 정정 방식을 써야 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1번일까, 2번일까요? 둘 다죠. 그렇죠? 네. 네. 때에 따라서 1번이 좋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2번을 써야 될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1번을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에러 검출을 쓰는 게 좋은 경우. 무결성을 요구할 때요. 2번도 무결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에러 검출을 쓰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에러 정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상황. 자, 빨리 생각하세요. 챗 GPT에 물어봐도 관계없습니다. 아, 그거는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 자, 통신 선로가 상당히 우수해요. 얘는 내가 보내면 절대 자국이 들어올 염려가 없어. 얘는 보내면 거의 99.9%잘 가. 자, 그런 경우에는 뭘 써야 될까요?
검출만 쓰면 되겠죠. 맞죠? 네. 근데 요 선로는 보낼 때마다 에러가 발생해. 네. 보낼 때마다 에러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어. 그때 뭘 써야 되죠? 정정. 네. 이거 알겠죠? 왜냐하면 제가 보낼 때마다 에러가 생겼어. 근데 내가 에러 검출 방식을 썼어. 어떻게 되나요? 검출을 하겠지만 결국 얘가 정정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보내줘 라고 해야 되죠. 보내서 또 일어났어. 다시 보내줘, 다시 보내줘, 다시 보내줘 이렇게 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도와 정보를 넣어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 최소화시키고 아예 그냥 정정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신 선로의 품질이 우수할 때에는 에러 검출 방식이 좋고 통신 선로의 품질이 떨어질 때에는 에러 정정 방식의 보호를 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동통신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이동통신에서는 둘 중에 뭘 쓸까요? 정정을 쓸까요? 검출을 쓸까요? 네, 둘 다 씁니다. 그럼 그걸 누가 결정할까요? 차라리 그냥 보낼 때마다 나 지금 보니까 내가 카톡 보낼 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정정하자.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모르는 내부의 통신망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통신 상황이 열악하면 정정 비트를 좀 더 넣어주고 열악하지 않으면 검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하이브리드하게. 그리고 우리가 유식한 말로 이렇게 한다 그래요. 유식한 말로 하이브리드 ARQ. ARQ가 뭔지는 나중에 보세요. 어쨌든 하이브리드한 방식을 쓴다. HARQ 방식을 쓴다. 자,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부호화까지 개념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변조. 변조. 자, 변조란 신호 정보를 전송 매체의 채널 특성에 맞게끔 신호의 세기나 변위, 주파수, 위상 등을 적합한 형태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이 전송 매체 채널 특성에 맞게 그냥 적절하게 변환시키는 거다. 변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호의 세기를 하거나 아니면 신호의 뭔가 그 위상 변동되는 그 범위, 주파수 크기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변조를 하게 되면 멀리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채널을 만들 수 있는 다중화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안테나의 길이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설계 요구사항을 변조를 통해서 충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간섭 효과도 변조를 잘하면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변조를 하는 이유예요. 네. 안테나의 크기가 주파수가 높아지면 줄어든다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렇죠? 예전에 처음에 휴대폰 나왔을 때는 안테나 크기 무지 큰 거 아시죠? 되게 길었어요. 그리고 무선 그 전화기에도 되게 안테나 길었잖아요. 네. 왜 이게 길죠, 이게? 점퍼 이거니까. 네. 이걸 내가 담으려면 안테나가 커야 되겠죠. 최소한 이만큼 내가 한 번에 담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고주파가 되게 되면 짧잖아요. 그러니까 안테나 길이가 그만큼 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전조된 신호는 아까 말한 캐리어 반송파, 와이파이 반송파 2.4GHz, 4G 반송파 2.6GHz, 5G 반송파 3.4, 28GHz에 실린다. 자, 그럼 질문을 던질게요. 자,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반송파에만 실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개의 반송파에 동시에 실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네. 자,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 있잖아요. 안테나 몇 개인가요? 두 개, 네 개이죠? 네. 이거예요. 각 안테나에다가 반송파를 다 하나씩 실어가지고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개의 안테나 통해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하나밖에 안 가잖아요. 근데 네 개를 동시에 실어서 보내게 되면 네 개가 한 번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캐리어의 데이터를 실어 보내게 되면 동시에 내가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늘어난다. 이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 그거 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섭 효과를 줄이는 기능이 있어요. 동시에 보내게 되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내는 거죠. 네. 자, 만약에 이 각각에다 내가 다른 데이터를 실어 보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1, 2, 3, 4. 근데 내가 1, 1, 2, 2로 실어 보낼 수 있죠. 같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중복해서 서로 다른 안테나에 실어서 보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내면 어떤 장점이 있죠? 이게 날아가다가 얘는 갑자기 튀어나온 누가 있한테 부딪혔어. 얘는 잘 나갔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낸 데이터가 살아서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내가 얘를 분산시켰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간접 효과를 줄이는 목적으로도 이런 다중 캐리어를, 멀티 캐리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신호 방식 또는 변조 방식은 내가 디지털 정보를 유선 네트워크에서 실어 보낼 거냐 아니면 아날로그 정보를 유선 네트워크에 실어 보낼 거냐 그런 차이가 있긴 있어요. 보통 유선 네트워크는 디지털 신호가 날아가는 거고요. 유선 네트워크는 아날로그 신호가 날아가는 거죠. 원천 데이터가 디지털 정보냐 아날로그냐 차이가 있는 거고 어쨌든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할 때는 실제 아날로그 정보가 날아가는 거죠. 전파라고 하는 아날로그가 그렇죠. 그때 이런 여러 가지 변조 방식을 쓸 수 있다. AM, FM도 하나의 변조 방식이에요. AM, FM. 네. 여기 나와 있는 뭐 ASK, FSK, PSK, QAM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아세요. 네.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네트워크 기초 마지막이죠. 네. 자, 커버리지에 의한 분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는 PAN, LAN, MAN, WAN 이렇게 있어요. 아까 MAN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WAN에 속하는 영역이 MAN이에요. 메트로 에어리아, 메트로, 도시 반경. 얘는 전국 반경이죠. 그렇죠? 네. 보통 얘를 같이 보기도 하고 분리해서 보기도 해요. MAN과 WAN은.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는 아까 얘기했듯이 WBAN부터 WPAN, WLAN, 그다음에 WWAN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WPAN 기술들, WPAN, 예. 우선 WPAN 기술에 해당하는 게 블루투스가 대표적인 거죠, 블루투스. 예. 또 여러분들이 아는 WPAN 기술들이 있나? 네, 지그비 맞아요, 지그비, 지그비, 블루투스 이런 게 이제 WPAN이에요. 그럼 펜, 자, 펜은 뭐죠, 펜? 펜에 해당하는 유선 네트워크 기술이 뭐가 있죠? 네, 펜. 10m 근방을 커버하는 유선 네트워크 뭐 있죠? 네. 이거 USB. USB. 네. 네. 그다음에 IEEE 1394 같은 거. HDMI. 네, HDMI. 네. 뭐 RS232C.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선 네트워크 펜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WLAN은 이제 와이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이파이. 그렇죠? 와이파이. 그다음에 이제 이 뭐죠? 그 제한된 인도어를 넘어서는 아웃도어를 커버하는 무선 네트워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통신이 있는 거죠. 네. 여기 제가 담아 있는 YMAX라고 하는 거는 YMAX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YMAX? 네. YMAX는 원래 그냥 그 도심에서 그냥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 무선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에요. YMAX. YMAX. 네. 근데 이 YMAX를 누가 만들었게요? YMAX 기술을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 무선의 YMAX 기술을 누가 만들었냐면
삼성과 인텔이 만들었어요. 삼성과 인텔. 대한민국이 이 특허를 갖고 있어요. YMAX.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3G 실을 때 Y브로. 네. Y브로가 YMAX가 같은 거예요. 모바일 YMAX가 Y브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Y브로 가지고 그때 뭐 했었죠? Y브로 가지고 휴대 인터넷 했죠? Y브로 그 USB 동글 껴가지고 그렇죠? 네. 인터넷 썼잖아요. 네. 네. 이게 Y브로인 거죠. 그리고 3G, 4G 표준에 Y브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동통신 표준 기술이에요. Y브로가. 그래서 SKT랑 KT가 Y브로 사업자로 사업권을 따서 서비스를 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동통신을 한 게 아니고 그 기술을 가지고서 휴대 인터넷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Y브로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없었겠죠. 이동통신에서. 그래서 결국 5G 가면서 Y브로는 포기했어요. 안 갔어요. Y브로의 YMAX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말하는 5G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코그니티브 레이디오, 인지 무선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커버리지를 넓혀주는 기술이에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이건 제가 뒤에서 따로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커버리지까지 봤어요. 자, 다음에 네트워크 핵심 기술을 좀 볼게요. 핵심 기술.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네. 기초를 이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핵심 기술로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식별자. 네. 사람을 위한 식별자인 도메인 주소와 전화번호. 컴퓨터를 위한 식별자인 IP 주소와 맥 주소. 네. 근데 IP가 지금 버전 번호가 뒤에 붙어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쓰는 건 IP 버전 4. 그다음에 지금 미래 인터넷으로 지금 사용될 IP 수가 IP 버전 6. 버전 5가 왜 없는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없는지. 네. 자, IPv4와 IPv6가 있다. 자, 여러분들은 IPv6 지금 쓰고 계신가요? 쓰고 계세요? 혹시 어디 쓰고 계세요? 진짜요? 회사에 쓰고 계세요? 오. 아, 그래요? 어디에 쓰고, 그 네트워크 장비에 쓰고 계신 거예요? 네, 무선에 쓰고 계세요? 오케이. 네. 다른 분들은 쓰고 계세요? 자, 안 쓴다고 하시는 분은 휴대폰 없어진 거예요. 휴대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 쓰고 계세요. 네. 이동통신사들이 IP 버전 6 기반으로 지금 IP를 쓰고 있어요. 네. 다 쓰고는 않지만 쓰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단거리 전송을 위한 전송 경로 설정, 일명 라우팅. 마지막으로 다양한 전송 방식. 그래서 전송 프로토콜로 많이 쓰이는 TCP, UDP, 그다음에 이제 전송하는 방식, 캐스팅 방식 네 가지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여기서 뭐 SCTP가 나왔는데 이거는 한 번도 볼 적 없죠. SCTP. 이것도 전송 계층 프로토콜이에요. 얘도 표준화된 TCP, UDP에 상응하는 전송 계층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뒤에서 볼게요. 한번.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기술들을 아우르는 게 바로 이 프로토콜이죠. 약속. 그래서 프로토콜이 있어야지만 충돌과 지연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통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프로토콜을 먼저 볼게요. 프로토콜. 자, 통신 프로토콜이란 통신을 원하는 두 개체 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지를 서로 약속한 규정이다. 그렇죠? 컴퓨터와 단말기 또는 컴퓨터 간에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속된 통신 규약이다. 이게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단말기와 모뎀과 그다음에 호스트 컴퓨터가 있죠. 그래서 프로토콜이 이런 거죠. 단말이 먼저. 자, 호스트야, 내가 데이터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준비돼 있니? 물어보죠. 그럼 호스트는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돼 있다는 신호를 받은 단말은 그 이후에 필요한 파일을 첨부한 전자우편을 보내겠죠. 이거를 받은 호스트는 잘 받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거죠. 잘 받았어. 오케이. 이게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너 준비돼 있니? 돼 있어. 오케이. 자, 보냈니? 받았어. 이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받았는지를 알아야지만 데이터가 잘 갔는지를 알 수 있겠죠. 네. 이게 통신 프로토콜의 큰 골격이에요. 네. 그래서 프로토콜이 이제 이런 약속을 규정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이제 누군가 만들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1960년대부터 이 프로토콜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OSI 7 레이어와 TCP/IP 4 레이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먼저 나왔을까요? OSI 7 레이어가 먼저 나왔을까요? TCP/IP 4 레이어가 먼저 나왔을까요? TCP/IP요? 왜요? 왜일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4계층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게 7계층으로 늘어났다? 이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도대체 왜 통신 프로토콜은 이게 7 레이어, 4 레이어와 같이 계층화 시켰을까요? 왜 통신 프로토콜을 계층화 시켰을까요? 네. 통으로 하면 사실은 간단할 텐데, 왜 이걸 쪼개가지고 복잡하게 각각 정의를 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한 힌트는 융합 IT 때 썼던 모놀리틱 아키텍처랑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와의 차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죠. 통으로 했을 때랑 이걸 쪼갰을 때랑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으로 하게 되면 뭐가 나쁘죠? 통으로 하면 유연성, 네. 유연성이 떨어지죠. 확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통으로 하게 되면. 근데 쪼개놓으면은 내가 유연하게 그냥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 변화에 따른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층별로 기능 분담을 시켜서 네, 프로토콜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3계층이 뭐가 바뀌었어. 그럼 3계층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3계층만. 나머지 계층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프로토콜을 계층화하는 이유이고요. 자, 그러면 통신 프로토콜이 과연 어떤 기능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통신 프로토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단편화와 제압성이에요. 단편화와 제압성.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통으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쪼개서 보내는 거죠. 쪼개서 보낸 거를 이제 받은 그 수신자가 다시 합치는 거죠. 제압성. 네. 그래서 긴 데이터 블록을 전송이 용이하게 같은 크기의 작은 블록으로 나누어 전송하고 수신 측은 작은 데이터 블록을 제압성해서 원래 메시지로 복원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단편화를 하면 왜 전송이 용이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이건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통으로 보내는 것 대비 단편화를 하면 뭐가 좋길래? 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통을 한 번에 보내는 거랑 네. 쪼개 보내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통으로 보내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통으로 보내면 좋은 점은 있나요? 근데 혹시 좋은 점? 네, 간단한 거죠. 간단해요. 네. 굳이 내가 쪼개고 합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보낼 수 있어요. 통으로 보내면. 그냥 간단해요. 심플. 근데 얘의 단점은 뭐죠? 점유. 네. 얘 때문에 통신 선로가 얘 때문에 다 점유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혼자 통신, 우리가 보통 데이터 통신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맥갈페 법칙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 가입자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가능한 한 많은 가입자를 하나의 선로가 수용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없죠. 얘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부호할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다시 보내게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걸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오류 제어가 어렵겠죠. 오류 제어가. 그래서 단편화를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물론 이걸 쪼개고 합치는데 복잡하겠지만 그거를 떠나 부수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편화 제압성을 쓴다.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효율적인 통신. 다수가
동시에 선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공유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효율적인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편화와 제약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두 번째, 캡슐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캡슐화는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추가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의 앞과 뒤에다가 부가적인 정보를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캡슐화예요. 자, 캡슐화를 그러면 하면은 어떤 점이 좋을까 이거죠, 이제. 데이터 그냥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복잡하게 앞에다가 뭐 헤더를 붙여가지고 그런 헤더 정보를 실어보느냐 이거죠. 어떤 점이 좋길래. 어떤 점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밑에 뭐 써 있죠? 그러니까 헤더에다가 뭔가 이런 제어를 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오류 검출 보호를 붙여보내게 되면 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안 붙이면 어떻게 되죠? 안 붙이면? 꼭 근데 캡슐화를 해야 돼요. 그냥 데이터에다가 넣으면 안 되거든요. 데이터 사이에다가 뭘 넣으면 안 돼요. 이런 오류 정보들을 데이터 사이에 넣으면 안 돼요.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데이터 사이에 섞어서 넣는 거랑 딱 영역을 구분해가지고 여기에는 반드시 제어 정보랑 오류 검출 부호가 들어가는 거야. 이것만 보면 돼. 라고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비가 더, 더 잘 이런 정보들을 뽑아내서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장비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캡슐을 하게 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세요, 여러분들? 캡슐 하게 되면 떠오르는 거? 네? VPN. 그 IT 말고 캡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캡슐. 알약. 네. 알약이죠? 네. 컨택 600. 써 있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무수히 많은 알약이 들어가 있죠. 네. 자, 이거는 캡슐화가 안 된 거죠? 이건 캡슐화가 된 거죠? 네. 캡슐화 된 거. 안 된 거. 자, 얘는 우리가 알약이 놓여 있어, 하얗게. 이게 무슨 약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일단, 먹어봐야 되겠죠. 네. 다행히 감기가 남은 얘는 컨택 600이었구나. 이제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갔어. 그 뭐죠? 농약이네? 농약? 그래서 캡슐화를 하지 않으면 다 이게 내가 먹어봐야 돼. 다 내가 하나 다 읽어봐야 돼.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캡슐을 하게 되면 컨텐츠 빼구나. 그럼 감기약이지. 먹어도 돼. 예. 여기 농약 써 있어. 먹으면 안 되겠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캡슐을 보면 이제 여기 지금 이 캡슐을 보니까 얘는 IP 헤더구나. 여기 IP 송신자 수신자 IP 주소가 있겠구나. 이만 빼서 처리하는 거죠. 네. 그렇죠? 캡슐만 보고서 이제 장비들이 이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처리 못하고 얘는 라우터가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비가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캡슐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부가적인 프로토콜 기능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네.